감룡은 익주 파군 인강년 출신인데 오수에 따르면 그는 본래 형주 남양군 출신이었으나 그의 선조가 파군으로 건너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룡은 청거를 받아 관리가 되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감룡은 어려서부터 힘이 뛰어났고 협객들을 좋아했는데 그래서인지 경박한 소년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하니 한마디로 그는 갱단을 만들어 갱단의 두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갱단의 두목이 된 감룡은 그의 무리들과 함께 활을 쥐고 깃털을 등에 달고 방울을 몸에 지닌 채로 몰려다녔는데 어찌나 악명을 떨쳤는지 백성들은 방울 소리만 들어도 감룡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감룡은 경박하게 호골의 흉내를 내어 사람을 죽인 뒤 집에 숨어 있다가 망명한 일로 인해 군 안에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감룡이 이끄는 갱단의 세력은 점차 커져 성읍의 장리와도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올랐는데 그는 자신을 정중하게 접대하는 사람과는 곧바로 친하게 지냈으나 만약 자신을 푸대접하면 곧바로 부하들을 풀어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처럼 감룡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횡포를 부리며 치안을 어지럽혔기에 담당 관리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며 그는 20여 년 동안 이 짓을 일삼았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감룡이 출입을 할 때마다 육지에선 수레와 말이 늘어섰고 물에선 가볍고 빠른 배가 연이어 이어졌으며 시종들은 화려하게 수놓은 옷을 입고 있어 도로가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멈추게 되면 고운 빛깔의 꽃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배를 메고 떠날 때가 되면 그 비단을 자르고 버려버리는 사치스러움을 보여줬다고 하니 감룡은 도적질을 하며 엄청난 부를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룡은 저지르던 악행을 그만두고 제자백가의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다가 곧바로 형주로 넘어가 유표의 휘하로 들어갔는데 나쁜 짓을 하며 잘 먹고 잘 살던 감룡이 갑자기 개과천선하고 형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다행히 영웅기의 기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웅기를 보면 유원이 죽고 유장이 그의 뒤를 잇자 유장의 장수인 감룡 등이 반란을 일으켜 형주의 별가인 유학과 함께 유장을 공격했다가 이기지 못하고 형주로 달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추측해보자면 감룡은 휘하 세력과 부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사실상 초계 지배자였던 유원이 감룡의 세력을 인정해주고 그를 장수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원이 죽고 그의 아들인 유장이 뒤를 잇게 되었는데 감룡 입장에서 유장은 우유부단하고 못 믿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형주의 유표가 유원이 죽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유압을 보내 촉을 공격했고 이에 감룡 등은 유장을 배신하고 유표의 편을 드는 게 더 이득이라고 여겨 반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감룡은 형주의 군대에 호응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기에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대로 형주로 도망가 유표의 밑으로 들어간 것이니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감룡은 노복 800명을 인솔해 유표에게 갔는데 유표는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였기에 군대에 관한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여러 영웅 호월들이 제각각 병사를 일으키는 난세였던 데다가 감룡이 유표의 형세를 관찰해보니 마침내 반드시 이룬 것 없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망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룡은 유표의 휘하에 있다가는 그 화를 함께 받을 거라 생각해 동쪽으로 가서 오로 들어가려 했으나 유표의 장수인 황조가 하구에 주둔하고 있었기에 황조의 허락 없이는 오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감룡은 일단 부하들을 데리고 황조의 휘하에 들어갔고 결국 하구에 눌러앉게 되는데 황조는 3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감룡을 예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감룡은 황조가 송건의 군대와 싸우다가 대패하여 도망치고 있을 때 적의 선봉장인 능조를 활로 쏴 죽여서 황조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공을 세웠음에도 황조는 감룡을 처음과 같이 푸대접하였고 오히려 감룡의 빈객들을 깨어 그에게서 떠나도록 해 감룡의 힘을 약화시키는 수작질을 벌입니다. 이로 인해 감룡은 황조를 떠나려고 했으나 도망치다가 잡힐 것을 두려워했고 탈출할 방법을 몰랐기에 홀로 근심하고 번민합니다.
황조의 도독인 소비는 황조와 달리 감룡을 좋게 보았던 인물로 그는 감룡의 고민을 알고 있었기에 술자리를 열어 감룡을 부른 뒤 내가 그대를 여러 차례 청거했으나 주인이 능히 쓰지 않았소. 그리고 세월이 쉬지 않고 가버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마땅히 직접 멀리 가서 도모한다면 어떻게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요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자 감룡은 한참 뒤에 아무리 그러한 뜻이 있어도 아직 행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소비는 감룡에게 내가 그대를 주연의 현장으로 임명할 것을 아랠 것이니 그리하여 움직인다면 언덕에서 내려다보며 방울을 굴리는 것에 필적하지 않겠소 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줬기에 감룡은 매우 다행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감룡은 소비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오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주유와 여몽이 함께 감룡을 청거했는데 이를 봤을 때 감룡의 능력은 오에서도 이미 유명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송건은 감룡을 오래된 신하와 같이 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룡은 송건에게 지금 한나라의 재위는 나날이 쇠하고 있고 조조는 점점 더 교만해져 마침내 재위를 찬탈할 것입니다. 남쪽의 형주 땅은 산과 언덕의 형세가 편리하고 강과 하천의 흐름이 통하는 것이 참으로 나라의 서쪽 형세입니다. 그리고 저 감룡이 이미 유표를 관찰했는데 생각하는 것이 깊지 않은 데다가 자식들 또한 뒤떨어져 능히 공업을 계승하고 토대를 전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존께서는 마땅히 서둘러 꾀하시어 조조가 도모하는 것보다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모하는 계책은 마땅히 먼저 황조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황조는 나이가 많아 정신이 지나치게 심히 흐릿하고 재물과 곡식이 모두 모자람에도 황조의 측근들은 그를 속이어 농락하며 재물의 이득에만 힘을 쏟고 있고 장교와 병사들을 범하고 함하기에 장교와 병사들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함선과 전쟁 기구들은 폐기되어 수리할 수도 없는 데다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도 게을리하며 군대의 편제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지존께서 지금 공격하러 가신다면 그들이 격파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일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며 형주를 평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황조를 격파하는 거라고 주장했기에 송건은 감룡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장소가 감룡의 말을 나무라며 오의 아래쪽은 위태로움이 있으므로 만약 군대가 실제로 원정을 간다면 필시 난이 일어날까 염려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자 감룡은 장소에게 국가가 소아의 책무를 그대에게 주었는데 그대는 머물러 지키면서 난을 걱정하니 어찌 옛사람을 흠모하겠습니까 라고 반박하며 장소에게 빈잔을 줍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송건은 술을 들어 감룡에게 권하며 흥패 올해의 정보를 행하는 것이 이 술과 같으니 결단을 내려 그대에게 맡기겠소. 그리고 그대가 오직 마땅히 전반적인 계획과 책략을 세우는 것에 힘써서 필시 황조를 이기도록 하면 그것은 곧 그대의 공이 될 것인데 어찌 장장사의 말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이후 송건은 감룡의 조언을 따라 황조 토벌에 나섰고 황조를 격파하고 죽이는 데 성공하여 아버지인 송견 때부터 쌓인 원한을 마침내 갚게 됩니다. 오서에 따르면 송건은 황조 토벌에 나서며 두 개의 함을 만든 뒤 황조와 소비의 머리를 그 안에 담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황조의 군대가 대패하게 되었을 때 소비는 사람을 시켜 감룡에게 급박함을 알렸고 이에 감룡은 소비가 만약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어찌 그를 잊겠는가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송건이 여러 장수들을 위해 술자리를 열자 감룡은 자리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고 피와 눈물을 함께 흘리며 송건에게 소비에게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는데 저 감룡은 소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진실로 이미 구롱에서 몸을 잃고 장군의 휘하에서 목숨을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소비의 죄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나 특별히 장군께 그의 목숨을 살려주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송건은 감룡의 말에 감동하였으나 지금 자네를 위해 소비를 죽이지 않았다가 그가 달아난다면 어찌할 것이오? 라고 질문했는데 감룡은 소비는 찢겨 나누어지는 화를 면하고 갱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 쫓아내려 해도 오히려 반드시 달아나지 않을 것인데 어찌 응당 달아날 것을 도모하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소비가 도망친다면 저 감룡의 머리가 응당 대신하여 함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절절하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송건은 마침내 소비를 사면해 주었으니
감룡은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의리를 보여줘 은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건한 13년 감룡은 주유를 따라 오림 적벽에서 조조의 군대를 격퇴시킵니다. 건한 14년 감룡은 주유 등과 함께 남군성의 조인을 공격했는데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기에 감룡은 이릉을 점거할 계책을 제안한 뒤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릉으로 가서 성을 점령합니다. 당시 감룡의 휘하에는 기존에 있었던 수백 명의 병사와 새로 얻은 신병을 포함해 대략 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조인이 5에서 6000명의 군대를 보내 감룡을 포위하는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서 감룡은 여러 날 동안 공격을 받았는데 적은 높은 막루를 세워 성 안을 향해 비오듯 화살을 쏘아댔고 이에 병사들 모두가 두려워했으나 오직 감룡만이 평소와 같이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룡이 사신을 보내 주유에게 이를 알렸기에 주유가 여몽의 계책을 써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와서 포위를 풀고 감룡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감룡전에서는 감룡이 적에게 포위를 당했어도 여유로움을 보여줬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여몽전에서는 감룡이 곤란하고 위급해져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고 나옵니다. 조조는 여강태수 주광을 환연으로 파견해 주둔케 한 뒤 벼를 심는 논밭을 크게 넓혀 식량을 비축해 오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했고 또한 첩자를 시켜 파양의 도적들이 조조의 군대의 내응해 송건의 군대를 공격하도록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직접 환연 정벌에 나섰는데 감룡을 승성독으로 삼아 환성의 공격을 맡겼고 이에 감룡은 직접 흰 명주를 손에 쥐고 몸소 성으로 기어올라 장교와 병사들을 위해 앞장섰기에 주광의 군대는 결국 격파당하고 송건에게 사로잡힙니다. 나중에 송건이 공을 헤아리니 여몽이 으뜸이었고 감룡이 그 다음이었다고 하며 감룡은 전투에서 세운 공으로 절충장군에 임명됩니다. 이양대치 당시 감룡은 노숙을 따라 이양을 지키며 관우를 막았는데 관우가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일컬으며 직접 날쌔고 용맹스러운 병사 5,000명을 골라 현의 상류 심열이에 얕은 여울에 투입한 뒤 야밤에 물을 건너려 합니다. 그래서 노숙은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논의를 했는데 감룡이 나에게 500명의 병사를 증원해준다면 내가 가서 대응할 것이니 책임지건대 관우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면 감히 물을 건너지 못할 것이며 물을 건넌다면 즉시 나에게 사로잡힐 것이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노숙은 1000명의 병사를 뽑아 감룡에게 주었고 이에 감룡은 곧바로 밤에 출진합니다. 관우는 감룡이 직접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는 계획을 멈추고 물을 건너지 않았으며 마른 나무로 진영을 세우고 그곳에 주둔했는데 훗날 이 진영의 이름을 관우래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송건은 관우의 진격을 막은 감룡의 공을 칭찬했습니다. 건한 20년 송건은 10만 명의 병사와 감룡 등 수많은 장수들을 대동하고 합비를 공격했는데 장료의 활약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때마침 역병까지 유행하는 바람에 퇴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건은 솔선수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휘하 장수들과 함께 가장 최후방에 남은 채 정군을 철수시켰는데 장료가 이 틈을 노리고 기습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송건이 위험에 처하자 감룡은 활을 당겨 적에게 화살을 쏘며 대응했고 능통 등과 더불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게다가 감룡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지르며 어째서 북을 치고 피리를 불지 않느냐고 군악대에게 외쳤는데 그 기세가 굳세였기 때문에 송건은 감룡의 용맹함을 더욱 훌륭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조조가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일컬으며 유수로 침공해왔기에 송건은 7만 명의 군대로 맞섰고 감룡을 전부독으로 삼아 따로 3,000명의 병사를 주어 조조의 진영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감룡은 정예병 100명을 선발한 뒤 이경의 시각에 빠르게 조조의 진영으로 진입해 녹각을 뽑아버리고 포루를 넘어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 수십 명의 목을 베는 전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적의 기습을 알아챈 조조의 군대는 몹시 놀라서 북을 치고 떠들며 횃불을 들어 진영을 별처럼 환히 밝혔으나 감룡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고 그는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온 뒤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만세를 외칩니다.
이후 감령이 송건에게 이를 보고하니 송건은 매우 기뻐하며 늙은이를 매우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소. 잠깐이나마 그대의 담력을 보았을 따름이요 라고 칭찬한 뒤 감령에게 비단 1000필과 칼 100자루를 하사합니다. 또한 송건은 좌우의 사람들에게 맹독에게는 장려가 있으나 나에게는 흥패가 있으니 서로 상대하기에 충분하다 라고 말하며 감령을 치켜 세웠습니다. 소비에 이은 감령의 또 다른 은인은 바로 여몽이었습니다. 여몽은 감령이 오로 도망쳐 왔을 때 주유와 함께 그를 청구한 인물이었고 환현 전투 당시 감령이 승성독에 임명되어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여몽이 그를 추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령은 행동이 몹시 거칠고 살인을 즐겼기에 이미 애초부터 그는 여몽의 눈밖에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감령이 때때로 송건의 명령을 어겨 그의 분노를 내쳐질 뻔할 때마다 오히려 여몽은 번번이 간절히 청하며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감령과 같이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장수는 얻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몽은 감령이라는 사람 자체는 좋아하지 않았으나 그의 능력은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건은 여몽의 조언을 받아들여 감령을 후하게 대우했고 마침내 그의 능력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감령의 주방에서 일하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도망쳐 여몽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몽은 감령이 그 아이를 죽일 것을 걱정했기에 감령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일단 자신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감령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와 여몽의 모친에게 예를 다하였기에 여몽은 감령에게 아이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그 아이를 감령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감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그 아이를 뽕나무에 묶어서 세워둔 뒤 직접 활을 쏴서 죽여버렸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여몽은 매우 분노하며 북을 두드려 병사를 모은 다음 직접 감령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자 여몽의 모친이 맨발로 나와 여몽에게 지존께서 너를 혈육과 같이 대하고 너에게 대사를 부탁하셨는데 어찌 사사로운 분노로 감령을 공격해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감령이 죽는 날 설령 지존께서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의 이러한 행동은 신하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몽은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기에 모친의 말을 듣고는 분노를 삭인 뒤 직접 감령을 찾아가 웃으면서 흥패 노모께서 그대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니 빨리 올라오시오 라고 말했기에 감령은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며 그대와의 약속을 저버렸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감령은 여몽과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가 하루 종일 연애를 즐겼다고 하니 이를 통해 당시 임명정시 풍조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고 여몽이 감령에게 분노한 것도 아이를 죽여서가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교는 송견의 막내 동생인 손정의 삼남으로 송건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감령은 손교와 술을 마시다가 한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감령에게 먼저 사과를 하라고 하자 감령은 신하와 공자는 동등한 위치이고 정로가 비록 공자이지만 어찌 멋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소. 나는 현명한 군주를 만났기에 다만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해 명령에 힘써 군주에게 보답하면 되거늘 진실로 세상의 풍속에 따라 굴복할 수는 없소 라고 대답하며 배째라 모드로 갑니다. 그리고 송건은 이 소식을 듣고는 송교에게 서신을 보내 근래에 듣기로 그대가 가문패와 더불어 술을 마시다가 술로 인해 발작을 하여 그 사람을 침해하고 욕보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여몽의 감독 안에 속하기를 구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비록 횡포하고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으나 그는 대체로 대장부의 모습을 가졌다. 또한 내가 가까이 하는 자이나 사사로운 이유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내가 감령을 친애하나 그대는 친하게 지내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으니 소위 매번 나와 이처럼 어긋나는데 어떻게 나와 오래 갈 수 있겠는가 라고 꾸짖습니다. 그리하여 송교는 곧바로 상소를 올려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사죄를 한 뒤 감령과 더불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감령이 죽자 송건은 이를 몹시 애석하게 여겼다고 하며 그의 아들인 감계는 죄를 지어 회계로 귀양 보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이처럼 정사 삼국지의 기록만을 봤을 때는 감령의 가문이 몰락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진서에 따르면 감령의 또 다른 아들인 감술은 태자태부의 자리에 올랐고 손자인 감창은 상서에 임명되었으며 그의 증손자인 감탁은 진서에 열전이 실릴 정도로 동진 시절에 활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감령이 죽은 뒤 감령의 병사들은 반장이 이끌게 되었고 삼국지 후반기에 활약하는 용장인 정봉이 감령 휘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앞서 나왔듯이 감령은 거칠고 사나우며 살인을 즐겼으나 도량이 넓고 쾌활하며 계략도 갖추고 있었고 재물을 경시하고 병사들을 공경하여 휘하 병사들을 후하게 대우하였으므로 병사들이 즐거이 감령의 명을 따랐다고 하니 감령은 자신이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잔혹했지만 자기 사람들은 잘 챙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장이 나라의 법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 기강이 문란하고 해이해졌기에 주유와 감령이 송건에게 촉을 취하라고 권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감령은 파군 출신이었기에 주유와 더불어 촉정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전략을 세운 주유가 일찍 죽어버리고 유비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오해 촉정벌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감령은 능통의 부친인 능조를 죽였기 때문에 능통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는데 관련이라는 능통 인물 열전에서 자세히 다뤘기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진서에 따르면 감령은 진시 황제의 진나라에서 승상을 지낸 감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감령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